안녕하세요. 한번 입찰할 때마다 18개씩 낙찰받는 남자 세라미스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지 않은 투자금으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입찰을 들어가고 낙찰을 받아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낙찰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낙찰을 한 2건 이상 받아봤다. 오, 많으시네요. 오,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2개? 어떤 물건? 오피스텔이요? 네. 오피스텔 2건이면 그래도 현금으로 뭐 어느 정도 되시겠네요? 네. 아직 공실이에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공실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원래 이 내용이 특강 내용을 위주로 했는데 특강 들으신 분 계십니까? 들으셨어요? 또 들으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저한테 수익률 물어보셨죠? 네, 그렇죠. 저한테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 특강이 40분이었거든요. 저 말고 이제 다른 또 행크스타 분들 계셔가지고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잘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더 첨가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쓴 글 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칼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중에서 제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지금 댓글이 많은 게 내용이 뭐냐면 2, 3년만 열심히 하고 즐기면서 꾸준히 투자하면 사실 우리가 송 사무장님처럼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저 정도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즐기면서 하면. 사실 저도 뭐 경매 시작한 지 한 3년? 이제 올해 횟수로 4년인데 뭐 그때 초급반 들을 때만 해도 저도 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으로 월세 부자 되기입니다. 오늘의 특강 제목은요, 1000만 원 월세 부자 되기. 잠깐 투자 이력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저는 2013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그때 같이 시작했고요. 근데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고 2016년도부터 이제 쿵쌤의 경매 초급반을 들으면서 이제 경매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3년 후나 2년 후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여러분들도 낼 수 있다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도 강의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룡님 강의를 전 들어요. 부룡님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듣거든요. 그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복재테크 스터디 있잖아요. 네트워크, 행복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스터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성과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매매에서는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고요.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리고 뭐 상가도 좀 매매를 했고요. 상가 주택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초급반 수강 후에 아파트 낙찰을 했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고급반 수강 후에 18개 한꺼번에 낙찰을 받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소액 투자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종류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서 돈 되는 물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돈 되는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낙찰을 받았으면 명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명도죠. 네. 명도에 대한 부분도 짧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월세 세팅을 어떻게 할지, 월세 세팅을 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아파트 하나 보이시죠? 네. 이 아파트 이름 아시는 분? 맞춰주세요. 뭐? 땡. 아파트 이름 모르세요? 유명한 아파트인데?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남에 있어요. 삼성동에 있습니다. 네. 정답. 삼성동 아이파크죠. 이 물건 작년에 경매에 나왔어요. 네. 99억에 나왔죠? 그렇죠. 네. 자, 99억을 딱 보니까 어떠세요? 야, 놓쳐서 너무 아깝다. 야, 저거 내가 들어갈 뻔했는데 알고 있었으면. 낙찰됐죠? 8억 3천 아니고요. 83억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물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하죠? 공을 다시 한번 세보죠. 이렇게 딱딱딱딱. 8억 3천이 아니고 83억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패스. 네, 다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경매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부동산 투자 아주 소액으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알바에서 400만 원 정도 모아뒀습니다. 자, 어때요? 400만 원으로 경매 투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소액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에 자꾸 관심이 가는데 초보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30대 후반의 부부래요. 보통 3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경매를 시작한 게 40이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보통 30대 후반이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소액 투자 물건이에요. 어떤?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물건. 자, 보면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는 투자금으로 시작을 해요, 보통. 그죠? 다 1,000만 원 없으시다는 분. 네, 1,000만 원은 다 있어요. 행복재테크 베스트글 모음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여기는 행복재테크에 정말 이제 30만이 넘어가면서 정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글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저도 베스트글 게시판에는 알람 설정을 좀 해요. 알람 설정을 해서 올라오면 바로바로 읽어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베스트글은 정말 제가 지금 봐도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다른 글들 모두 다 읽을 수는 없어도 베스트글, 그리고 칼럼니스트 칼럼, 사무장님 글 정도는 알람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체크하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베스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27살 월세 300만 원 받다. 자, 그 글 내용은요. 이번에 서울에 위치한 원룸 6개를 낙찰 받았고요. 한 달에 월세 300을 잃었다는 글입니다. 이분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아직 30살이 안 된 여성분이에요.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월세금을 벌써 300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괜찮죠? 그러면서도 앞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으니까. 네.
현금 흐름은 사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받아놓고 있으면 뭐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든든한 느낌이 있죠. 네. 아까 그분이 투자한 물건이에요. 경매 낙찰을 받은 물건이에요. 원룸 물건이고요. 서울 시내에 있어요. 역세권에 있고요. 자, 이분이 투자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감정가 7,600만 원, 낙찰가 8천만 원, 실투금 590만 원, 월세 50만 원. 현재도 월세 50만 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물건을 6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꾸준히 월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보통 원룸이랑 비슷하고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 아파트로 나와 있긴 해요. 자, 이 물건은 어떨까요? 감정가 7,200만 원이고요. 낙찰가 6,700만 원이에요. 제가 낙찰받은 거고요. 실대주택은 520만 원. 월세 매월 50만 원. 1년 전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꼬박꼬박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아까 네이버 지식인에 400만 원 모아서 경매 투자하고 싶다는 분 계셨으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이런 물건 하나 사서 매월 현금으로 50만 원씩 만들 수 있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빌라 있죠. 자, 초보 투자자분들이 경매 수업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인천 빌라예요. 네. 보통은 이런 물건에 들어가죠. 투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세입자용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있고요. 다가구 주택도 많진 않지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물건들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인데, 자, 앞에서 보여드린 물건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린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 물건들의 또 다른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네? 주거용인데 하나가 붙어요. 정답. 1인 가구란 얘기예요. 자,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물건들인 거죠. 자, 제가 왜 1인 가구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1인 가구를 반말로 바꾸면 나 혼자 산다죠. 그렇죠? 작년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혼자 사는 여자분 이분 이러면서 곱창 때문에 곱창이 엄청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죠. 혼자 사는 여성분도 계시고요. 혼자 사는 남성분도 계세요. 그죠? 젊은 세대들이 혼자 많이 살죠. 아, 근데 이분은요, 저분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인 가구가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럼 1인 가구가 줄까요? 네. 갔다가 다시 오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엔. 네. 갔다가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1인 가구는 줄 수가 없어요. 통계를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거주율은 25% 정도 됩니다. 4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예요. 앞으로 34%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더 높아요. 선진국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 늘어나는 품목이 있어요. 이거를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죠. 뭐 담배, 외식, 의류, 통신.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술이나 담배를 만들어서 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주거비죠. 우리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현상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월세가 50%예요.
제가 한 20개 정도 지금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90% 정도가 다 1인 가구예요. 네. 그분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세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조사를 제가 따로 한 게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월세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1인 가구들이 주거비를 내는 곳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경매를 아무 물건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금이 적다, 소액이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물건들 중에서 어떤 물건을 검색을 하고 그 물건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 포인트 첫 번째,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클릭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 주거 형태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다 경매 사이트 다 보고 계시죠? 뭐 많이 보세요? 뭐 지지도 보실 테고 굿도 보실 테고 탱크옥션, 탱크옥션도 보시고 요즘 하시는 분들은 탱크옥션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거주주택 유형이에요. 1인 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오피스텔도 많이 있겠죠. 네. 자, 우리가 그물을 쳐놔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물을 쳐놓고 있어야죠. 자,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지옥션 같은 경우는요, 종합검색 누르시고 주거용에서 근린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생활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지옥션은 따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피스텔. 자, 탱크옥션 같은 경우는 종합검색 누르시고 주택, 다가구, 다세대, 근린주택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 종류고요. 자, 그럼 이 물건들을 어디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임장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요즘은 경매 사이트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돼 있어서 경매하기 정말 편하죠.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뭐 되게 옛날에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뭐 처음에 경매 사이트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편했어요. 역세권 클릭하시고요. 따로 나와 있으니까 반경 1km 1km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세입자를 구하잖아요. 저도 이제 세입자 구할 때 보면 남성분들은 괜찮아요. 남성 1인 가구 젊은 분들은 1km 넘어가도 자기가 걸어가서 월세만 좀 싸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안 들어와요. 젊은 여성분들은 막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꼬불꼬불 골목으로 들어가서 1km 2, 30분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 들어와요. 차라리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역 바로 앞에 있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km 이상 되는 거 말고 1km 이내에 되는 것들을, 특히나 임차인이 차는 것도요, 역세권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차야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물건이 훨씬 더 임차인 구할 때 쉽습니다. 탱크옥션 같은 경우는 테마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테마 검색 들어가시고 역세권 검색 들어가시고 자기가 원하는 호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검색 포인트 세 번째. 오늘 제목이 뭐죠? 1,000만 원으로 월세 투자하는. 2억이 넘어가면 사실 1,000만 원으로 투자하기 좀 힘들어요. 요즘은 대출도 막히고, 뭐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2억, 뭐 최대 3억 요 아래 물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그나마 1,0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월세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액 관련해서 감정가 2억 밑으로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요.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 다세대, 연립, 생활주택 뭐 이런 식으로 검색 클릭하시고 역세권 반경 1km 검색하시고 금액 관련해서 2억 이하로 검색하시면
이렇게만 해도 200건이 넘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괜찮은 것 같으면 임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200건이 넘는 물건 중에 어떤 게 돈이 될까? 어떤 물건들이 괜찮은 물건인가? 임장을 해봐야겠죠? 임장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장 방법 첫 번째, 수요가 있는지요. 자, 세입자가 찾는 지역에 우리는 먼저 가서 그물을 쳐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디를 찾을까요? 1인 가구가. 1인 가구의 젊은 세대가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하려고 할까요? 직장 근처. 네. 그리고 교통 편리한 곳. 그 텔레비전 프로 중에 그거 있잖아요. 왜 막 이상한 거 끓여 먹고 막 그러는데. 자연인이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 사람들도 다 1인 가구예요. 혼자 살아요. 그런데다 집 졌다간 큰일 나죠. 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마찬가지로. 서울의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시청 많이 살죠. 신촌, 홍대 많이 살아요. 그리고 신림, 그리고 강남도 당연히 많이 삽니다. 자, 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을 연결을 하면 지하철 2호선과 일맥상통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네. 강북 업무지구하고 강남 업무지구를 동시에 관통하는 유일한 노선이 지하철 2호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검색 방법으로 200건 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임차가 더 잘 되는 곳, 내가 관리하기 편한 곳.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가서 임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임장 방법 두 번째, 임대가 바로 맞춰지는 것이죠. 네. 저도 18개 낙찰 받고요. 그런 다음에 풀 세팅, 그러니까 18개 다 차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렸는데 저희 옆 건물이나 뒷 건물은 더 오래 걸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조금 더 오래됐어요. 제가 있는 것보다. 네. 이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그래도 집어주는 게 좋죠. 자, 스세권 들어보셨어요? 스타벅스하고 역세권 네, 합친 말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커피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거주지 옆에 스타벅스나 뭐 커피숍 있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누가 친구가 찾아와도 주변 커피숍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물건 임장을 갔는데 주변에 이게 있다고 꼭 임차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편세권도 있어요. 편세권은 뭐냐면 편의점하고 역세권. 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좀 계신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파트 구할 때 주변에 마트 있으면 좋아해요. 아니면 전통시장 있으면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젊은 세대들은요, 집에서 음식 많이 해 먹나요? 안 해 먹어요. 간단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편의점. 네, 저도 지금 회사 다니면서 원래는 회사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한 10몇 년 먹다 보니까 한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 가서 점심 한 끼 때우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밥을 좀 싸달라고 했다가 싸달라고 했는데 그냥 뭐 싫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그리고 제가 나갈 때 와이프가 안 일어나세요.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직장인분들 많이 그러실 텐데. 자, 이분 젊진 않지만 그래도 1인 가구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집 바로 옆 건물이 편의점이래요. 편의점에서 1억 썼다고 합니다. 자, 임장 방법 세 번째. 풀옵션 물건은 내부를 확인하라. 자, 그렇죠. 지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그 부동산에는요, 풀옵션 물건이 많아요. 원룸도 그렇고, 도시형상가주택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쿵쌤의 초급반 들었을 때 내부 막 확인하라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임장 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두근두근 가슴이 막 떨리는데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딱 힘들게 딱 누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요. 나올까봐. 자, 이런 물건들도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내부의 풀옵션 물건들의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렇죠. 네, 옆집. 오피스텔 뭐 한 100세대 있다. 그러면 100세대가 다 경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아들 뭐 이렇게 방 구하러 왔다. 젊은 분들은 방 좀 보러 왔다. 이래서 일반 매매 나온 거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 가셔서 내부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100세대 정도 주면 뭐 102호는 올해 냉장고를 넣고 303호는 내년에 넣고 이러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다 넣기 때문에 노후도가 비슷합니다. 풀옵션 물건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되게 상해 있고 그러면 오래됐고 그러면 이거 또 가는데도 또 투자금이 더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면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많이들 아시는 도시용생활주택 18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1년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받은 겁니다. 이때 물건이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때 물건이 27개가 나왔어요. 1차 때 3개가 낙찰이 됐고 25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싶은 물건은 한 6, 7개? 이 정도 낙찰을 받아야겠다 하고서 들어갔어요. 간 김에 어때요? 직장인들은 오프 쓰잖아요. 아깝잖아. 근데 흐르는 물건 아시죠? 흐르는 물건. 딱 보면 어떤 되게 낮게 되는 경우 있어요. 흐르는 물건은 어디서 나온다? 물건 개수가 많은 데서 나와요. 그리고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군데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25개 입찰을 다 들어갔어요. 6, 7개는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나머지는 최저가로. 그랬는데 10개가 더 낙찰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날씨가 되게 추웠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아마 영하 17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한 군데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거 한 뭐 3, 4개 되고 나머지 최저가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건 개수가 많이 나온 것들은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최저가로. 안 돼도 그만이니까. 네. 어떤 물건이 흐를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최저가로 받으면 나쁘지 않죠. 자, 지난번에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가지예요. 자, 그럼 도시생활주택은 도대체 어때요? 아까도 물어보셨다시피 그럼 수익률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특강에서 추가를 했어요. 예, 추가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도시생활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월세 흐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도시생활주택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자,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 전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왜? 보시면 2009년부터 이미 정부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하다가 나온 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편하게 도생이라고 할게요. 도생은 처음에 그렇게 인기가 없었죠. 정부에서 건설사들에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어요? 300세대 미만이잖아요. 300세대를 만들면 주차장을 몇 대? 300대 이상. 건설사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들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규제를 풀어줬죠. 자, 그러면 니네 주차장 조금만 만들어. 원래는 한 대 이상인데 니네는 0.2대? 요 정도만 만들면 괜찮아. 그리고 소음 규제도 좀 풀어줄게. 나 누구랑 얘기하니? 소음 규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정화조, 뭐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줬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건설사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2013년도에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았죠. 자, 그럼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안 만드나요? 만드는 거 못 보셨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이라는데 지금도 꾸준히 만들어요. 왜냐? 1인 가구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지금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되게 큰 건설사들이 짓지는 않아요. 소규모 건설사들이 짓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런 식으로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 오피스텔이랑 도생이랑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가 볼 때 쉽게 낙찰을 받고 쉽게 월세 흐름을 만드는데 이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시형 도생이 좋냐?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옥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주택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이미 다음 주가 아니라 3월 달에 하는 것도 이미 나옵니다. 보면 뭐 이 물건을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보통 보면 3억도 있고요. 2억 4천도 있고 뭐 1억 5천도 있고요. 2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우리가 검색해볼 만한 금액이죠. 아까 99억보다는 많이 저렴하잖아요.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입찰 시 고려할 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집중해 주세요. 수익률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와이프가 친정을 간답니다. 그죠? 더군다나 아기를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1년 있다 온대요. 좋죠.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표정 관리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2가지를 드릴게요. 강남의 오피스텔하고 신림동의 도생. 어디 살고 싶으세요? 강남의 오피스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점유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점유자란다.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강남의 오피스텔하고 도생하고 어떤 걸 임대하고 싶으세요? 강남의 오피스텔. 그렇죠? 안정적이니까. 네. 사람들 막 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강남의 오피스텔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문제 드립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현재 수익률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소수점도 있어요. 몇 프로일까요? 3.4%.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예? 3.8% 아니고요? 4.6. 좀만 낮춰주세요. 4점. 이렇게 찍기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입자가를 산정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뭐 하나 아직 나온 거. 정답 4.3. 그죠? 서울 도심권 오피스텔 수익률 4.3%입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임대인이었어도 세입자였어도 오피스텔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야 들어오겠죠. 그죠? 당연히 4.3%보다 높아야 됩니다. 아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률적인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 17개 처리하다 보니까 최소한 오피스텔 수익률보다 2%에서 3%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세입자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다 쳐요. 그럼 8% 갖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광주는요 8.5%예요. 광주는. 당연히 광주에 있는 도생은 8%보다 2, 3% 높아야겠죠. 전국에 있는 똑같은 수익률로 대입하면 안 돼요. 10% 넘어야 돼요. 그래야 출구 전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천안에 있는 도생을 조금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울보다도 훨씬 출구 전략을 짜기가 힘들어요. 매매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를 주로 추천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자,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이 먼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 세입자가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난 살아봤더니 좋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어떨까요? 세입자가 나 여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방도 한 개고 나중에 결혼했어도 여기서 살 거야. 이러고서 살까요? 안 사요. 누가 사요? 또 다른 투자자가. 네. 또 다른 투자자가 사는 겁니다. 당연히 사고 싶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딱 받으면 이것도 아파트예요. 1가구 1주택이 돼버립니다. 출구 전략을 짜지 않으면 5년, 10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자, 초보분들이 임장하시는 방법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부동산 들어가기도 조금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도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그래. 가서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얼마예요? 그럼 500이요. 월세 얼마예요? 그럼 50이요. 딱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임장 잘한 거야. 막 나와. 그리고선 오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쪽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한지, 실거래가가 얼마인데 얼마면 매도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는 사실 10년, 20년 갖고 가면 재개발이 있잖아요. 재건축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들어가는 파이가 아니에요. 뭐 삼성 레미안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중소건설사들이 많이 짓기 때문에 노후도가 빨라요. 그래서 반드시 5년 이내에 건물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사 1, 2년 만에 안 팔린다 하더라도 1, 2년 동안은 월세 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는 매도하면 돼요. 자, 근데 초기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아까 200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넘으면 신축이에요? 아니죠. 이제. 그런데 빨리 매매를 하고 싶은데 건축의 노후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안 팔려요. 매도가를 낮춰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5년 이내 건물 찾아보시면 많아요. 지금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5년 이내 건물을 들어가셔야 되고 감정가에 속지 마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중소건설사에서 분양을 해요. 100가구를 딱 분양을 했어요. 근데 10가구만 분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 못 내니까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럼 그 10가구의 매매 가격을 보고 감정가를 감정사들이 적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 분양할 때 어때요? 대출 많이 받으려고. 네. 거래가 높이죠. 업계약서 쓰죠. 실제로 1억 5천이에요. 감정가가. 그래서 1억 2천에 받았어. 너무 좋아했어. 근데 부동산 가서 해봤더니 실제 거래가는 1억이다. 1억에 산 분들이 많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정가는
감정가를 보고 난 80%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가셔서 실제 거래가 한 군데 가면 안 알려주는데 여러 군데 가면 다 알려줘요. 네. 5번째, 적정 평수 물건. 자,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 안 건데요. 도시형상가주택도 3평에서 8평까지 뭐 9평짜리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세입자가 많이 찾는 평수를 우리는 낙찰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세팅이 잘 될 테니까 3평짜리 어때요? 침대 놓으면요 남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 물건 중에서도 3평짜리가 있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됐어요. 그것도 한국 물정 잘 모르는 외국인한테.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년 계약했지. 네. 딴 데는 다 1년 계약했는데. 자, 적정평수 물건. 자, 그럼 어떤 게 적정평수일까요? 크면 클수록 좋죠.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평에서 7평 사이면 제일 좋아요. 침대 하나 놔도 나머지 공간들에 책상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제가 아까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다들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임대들, 세입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평짜리는 좀 좁은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많고요. 5평이 제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정평수 물건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수익률 6%, 8%,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지은 지 5년 이내의 건물. 그리고 감정가에 속으시면 안 되고 적정평수의 물건에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뛰면서 얻은 경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반드시 요거를 인지를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하는 명도 방법. 자,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가 어려요. 제가 나이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 육아를 하면서 3개월 동안 17개를 명도를 했습니다. 다 각기 다른 호수를 17개를 명도를 했으니까 그 명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물건 명도하고 두 번째 물건 명도하고 한 10번째 넘어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명도는 확실히 경험이에요. 경험인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몇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마음가짐으로 명도하면 조금 두려움을 좀 잊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입찰하러 갈 때부터 명도 걱정을 해요. 가면서 이거 낙찰되면 명도는 어떡하지? 명도는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입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한 14등 하고 막 전혀 상관없는, 낙찰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죠. 자, 첫째, 막연한 두려움을 버려라. 명도를 제가 하면서 진짜 몇백 번이고 되뇌인 말이 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명도하실 때 이 문구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도에 있어서 법은 낙찰자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네. 송 사무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17번째 명도를 완료했을 때 딱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려움이 처음 하는 거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명도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점유자는 뭐 한 대여섯 번 당했나요? 아니에요. 점유자도 처음이에요. 어떤 분들 처음 이제 점유자를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요,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비워주셔야 되는데 언제 나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소심한 분들 있죠. 무서울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혼자 사는데 거기 가서 막 몬트 들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문자. 저는 특히 여성분들이고 말씀하실 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문자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용 증명 붙이고 왔잖아요. 전화 오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강제집행 중이어가지고요.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문자로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점유자가 이상한 걸 막 물어봐요. 막 얼토당토 않는 거. 제가 처음에 명도하러 갔을 때 아파트였거든요. 점유자를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채무자 겸 소유자였는데 저쪽에서 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점유자가 너무 무서운 거야. 말을 하는데 막 꼬여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뭐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문자로 하면 어떻게 된다? 문자로 답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행복재테크에 빨리 가는 거예요. 검색을 막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의 99%의 명도는 이미 선배들이 다 겪은 내용들이에요. 다 있어요. 검색하고 적절한 방법을 다시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로 하는 거는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만나시는 거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둘째, 조급함을 버리면 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잔금 납부를 하기 전에 꼭 명도를 시킬 거야. 잔금 납부를 하면서 팔아버릴 거야. 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잔금 납부를 하면서 명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점유자도 점유자에 따라서 사정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명도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빼야 되는데 1억을 날리는 분이 있었어요. 네. 뭐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어렵게 돼요. 17개 명도하면서 15개는 순탄하게 지나갔고요. 마지막에 2개는 제가 강제집행 바로 전까지 갔어요. 강제집행을 하진 않았는데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 낙찰 받고 빨리 명도시키고 거기다 월세 세팅 해야지 돈이 되잖아요. 막 밀어붙였죠. 오히려 그 2명이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조급함을 조금 버리시고 마음가짐 임하면 돼요. 제3자 합법은 필수다. 뭐 작년에 뉴스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명도하면서 네,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 제3자 화법을 안 써서 그렇죠. 제3자 화법 많이 들으셨죠? 네, 이건 필수예요. 제가 명도를 막 10개를 해봐도 제3자 화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내가 낙찰자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럼 점유자가 아유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오나요? 무조건 적대적이에요. 제3자법을 써서 나는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가 따르는 대로 하는 뿐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럼 점유자가 거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낙찰자 이름 제 이름인지 아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럴 때는 회사가 아니라 뭐 공동 투자했다고 이름만 내 이름으로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자 합법은 필수다. 점유자가 갖고 있는 화를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돌려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어떤 경우는 1억, 2억, 3억 이렇게 떼이는 분들이잖아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한테 화를 낸단 말이에요. 회사가 있으니 회사하고 얘기를 해라. 내지는 뭐 저 첫 명도할 때 그분이 1,0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명도비를. 좀 대형평 쓰긴 했지만 그래서 1,00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얘기했더니 회사에서는 평당 3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대리로 말씀을 해드리는 게 아주 좋은 명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세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똑한 월세 물건 관리 팁. 첫 번째,
우량 임차인. 자, 우량 임차인 어떤 사람이 우량 임차인일까요? 우량 임차인.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우량 임차인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 건물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가지 건물인데 하나는 논현역에 있고요. 하나는 화정역에 있어요. 다가구고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투룸이고 하나는 원룸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두 부동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가 월세강이에요. 여기가 같이 투자반이 아니에요. 자,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 근처. 예, 네, 그것도 월세 세팅? 어떤 월세 세팅? 우량 임차인? 네. 아, 이건 좀 어렵죠? 병원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자, 둘 다 제가 회사가 병원이에요. 회사가 병원이라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기숙사거든요. 실제 월세 계약서입니다. 대표자는 저희 원장님이고요. 자, 보시면 몇 년도예요? 2011년. 네. 저희 병원에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세를 내는 거예요. 저희가 임차인 거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기숙사로.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어요. 자, 이거 누가 내요? 보통 경영관리실에서 내죠? 그러면 자기가 매번 그거 하기가 귀찮아요. 매번 월세 하기가. 처음에 아예 자동이체를 시켜버리고, 네. 중간에 공실이 생겨도 돈은 내요. 왜냐? 어차피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니까. 요게 50만 원씩.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오피스텔. 네. 자, 이거는 왼쪽에 있었던 논현동의 주택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병원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월세가 밀리지 않고 매월 90만 원씩. 임대인은 좋겠죠.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신경 쓸 게 없이 2013년도부터 지금 몇 년간 계속. 괜찮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죠. 저도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팔아라. 네. 팔아라. 시세보다 500 더 주겠다. 근데 안 팔더라고요. 네. 이만큼 매월 정기적으로 밀리지 않고 주는 월세는 우량 임차인이에요. 자, 저희는 치과병원이거든요. 치과병원 말고도 많아요. 자, 실제로 기숙사를 쓰고 있는 병원들이에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리면 강남권 중심부는 사실 없어요. 기숙사가 잘. 그러지 않아도 그 간호사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네. 스태프들이 다 들어와요. 기숙사를 안 줘도. 그러나 성남, 경기도 화정, 그리고 검단 이런 지역 있죠. 이런 지역들은 이런 기숙사를 많이 병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쳐볼까요? 자, 내가 관심 있는 지역 클릭을 하고요. 거기서 치과병원만 일단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A, B, C, D 5개가 나오네요. 여기를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다 기숙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병원 기숙사를 쓰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아주 좋은 거예요. 신경을 쓸 일 없으니까. 자,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네. 만들어서 전화해서 기숙사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 소개하면 되고 저런 거 하나 만들어서 병원에 뿌리면 질 좋은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 받는 물건의 병원 기숙사 세팅 시 장점은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월세 연체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성 임차인으로 상대적으로 깨끗이 사용하죠. 네. 네, 할 거예요. 설마 그렇게 쓰겠어요. 남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깨끗이 사용합니다. 자, 이건 제 물건인데요.
병원 기숙사만 있을까요? 주식회사 땡땡 주식회사 땡땡.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회사 기숙사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회사 기숙사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자, 똑똑한 월세 물건 관리 팁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 자, 부동산에 가면요. 갔다가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묻고 나오시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바쁘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바쁜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럼 친해져요. 저 엊그저께도 임장 갔다 왔거든요. 임장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막 딱 보니까 무슨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것 같아요. 한가해 보여서 물어봤죠. 이렇게. 제가 근데 말을 좀 그때 어눌하게 했나 봐요.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경매를 좀 해봐서 아는데 당신은 딱 보니까 초짜다. 경매한 지 얼마나 됐냐. 아, 제가 지난달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잘 몰라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낙찰가부터 언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쭉 다 한 30분 혼자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어눌한 척 하면서 가면 오히려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다 도움이 되죠. 입찰할 때. 부동산 사장님은요, 제가 이게 저 까치산 쪽 물건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하고 좀 멀어요. 저희가 일산이라서 부동산 사장님 한 명 친해두면 그러면 계약할 때 최근에 계약 한 3-4건 했거든요. 저는 안 갔어요. 네, 다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그거 팀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실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목조정 파가지고 다 하고 정산해가지고 다 해줍니다. 자기가 직접 안 가도 돼요. 만약에 자기가 5개를 갖고 있다. 근데 하나는 성수동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고 하나는 부천에 있고 하나는 일산에 있어요. 자기 가기 힘들겠죠. 부동산 사장님 근처에 한 분만 친해주시면 그러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칼럼도 썼던 건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2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쓰면 좋은 관리 어플이에요. 뭐 저랑 이 회사랑 전혀 상관없고요. 그건 제가 임대가 2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런 집사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런 어플들은 처음에 딱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 20개든 30개든 이렇게 임금 수납 관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 내기 한 이틀 전에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저절로 되는 거가 안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SMS 설정을 해주시면 어플에서 다 돼요. 괜찮은 어플 같아가지고 한 2-3개 갖고 있어도 사용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뭐 2-3개 하시겠어요? 뭐 10개 넘을 수도 있고 20개도 넘을 수 있고 이렇게 반응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만 따로 한 거예요. 이건 요번에 이제 제가 3년 돼가지고 3년째에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만든 것들입니다. 기존의 거 빼고 이거. 자, 이런 부동산 계약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뭘로? 1인 가구가 많이 들어오는 소액 월세 투자 물건으로. 저 와이프가요, 오늘 와이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경매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와이프가 제가 한창 임장 다닐 때 산후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나가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그래서 참 미안한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뭐 남편이나 부인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응원을 못 받아가지고 되게
힘들게 임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요. 와이프가 지금은 응원을 합니다. 자, 요거 지금은 응원을 하죠. 월세 통장이 생겼거든요. 네. 딱 들어오면 이것들을 보면서 와이프가 저를 용서해 주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에 월세 1,000만 원, 상가 20억짜리 사가지고 월세 1,000만 원 할 수 있죠. 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쌓이면, 그죠?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포트폴리오를 짜라. 제가 작년에 현금 흐름을 1,000만 원을 넘겼어요. 월세 흐름을. 자,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타로 이제 현금 흐름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아파트 단타나 상가 단타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밑바탕만 만들어 놓으시면 현금 흐름은 계속 들어오면서 단타로 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로따로 보면은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따로따로 보면은 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로 한 6개만 받겠다, 5개만 받겠다, 3개만 받겠다 이렇게 목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정말 제가 보증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요,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하지 않은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2, 3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앞에 서 있는 저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도 난 1억 손해봤다. 그럼 저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럴 일 없을 거고요. 월트 디즈니가 얘기했다고 해요.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행동을 시작하셨으니까 즐기면서 행복재테크 끝말잇기 보셨어요? 네. 거기 누구 글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나요? 제 글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가서 보시면 약간 우울할 때 끝말잇기 한번 가서 보세요. 회찰했어. 아, 우울하다. 끝말잇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웃음 지을 수 있을 만한 글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행복재테크 카테고리에 보면 나의 5년 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거든요. 그거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일 많이 목표로 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월세 1,000만 원, 그리고 여행. 네, 여행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괌에 갔다 왔어요. 저는 월세 1,000만 원을 이룬 다음에 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쇼핑을 12시간 하고 왔죠. 네, 남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와이프분께서 괌 가자 그러면요, 공항에서 도망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월세 500이든 월세 1000이든 여행이든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